안녕하세요. 당신은 불량주택을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의 부제로는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을 통해 본 건축의 시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자료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과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8월이죠.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정책의 시선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이제 허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게 했다. 결국은 이제 안전한 지상으로 가자는 이야기고,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제가 궁금했고요. 특히 저희 포럼의 양근보 선생님이 톡방에다가 반지하 주거 및 침수 문제에 대한 서울건축 포럼 차원의 토론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지하 주택이 일몰된다는 얘기는 부담 가능한 주거가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렸고요. 그 다음에 특정 바우처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월 20만 원이면 과연 지상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용적률이 상향된 추가 공급된 아파트는 서울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은 부담 가능한 주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곁들여서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8월 16일 안전대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을 하겠다, 20년간, 이 얘기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서 2년간 최장 2년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 이게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이거를 더 이상 위로 상향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국토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장기 안심주택이나 기존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고 반지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이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20년 내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 258개의 노임대주택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혹은 어떻게 읽혀질까에 대해서 제가 있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지하 주거에 대해서 보면 70년까지 방공호 설치는 의무화되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거주를 했지만은 불법인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75년에 반지하 주거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법화됐고, 84년에는 그 지하층의 평균 지표면 높이가 2분의 1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지하 거주의 환경 자체를 조금 개선해보고자 했던 거고, 90년에는 연립주택까지도 주거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 폭우가 발생하면서 지하층 주거 금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우선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되고요. 그때 대책이 뭐냐면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배수 펌프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에는 한 10만 가구 정도가 침수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중랑구가 그렇습니다. 중랑구가 이때 당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배수 펌프장 실제로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서 물길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유 공간들도 생겨났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다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도 한번 이제 저희 건축가들이, 공공건축가들이 의논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에 반지하 주거는 이제 주차장 설치 대수가 0.7대에서 1대로 강화가 되면서 사실 반지하 설치를 많이 못하게 되지만, 다시 2010년도에는 13,000동이 침수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침수 지역의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불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또 지난 지금 2022년 집중 후에 반지하 주택 허가를 제한하고 20년 내 일몰하겠다. 그러니까 10년도도 오 시장님 때였고 2020년도에도 오 시장님 때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이 무슨 죄를 졌느냐? 졌다면 지은 겁니다. 여기 뭐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층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3계층 이하일 것이라고 하면 4계층이 주택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거? 이거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 지하층 주거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제가 우연히 이거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9월에 가서 다시 찍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하층 주거의 외기에 면하는 DA입니다. DA. DA 안에, 이 안에는 원룸, 신축 원룸 임대 문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관악구입니다. 부정하지 않지만 불량한 반지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맞죠. 그런데 과연 이런 곳에 주거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을 거냐? 그러니까 맞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건축가로서의 시선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점점점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더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런지 또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전체 한 1,500건이 이게 나온 이제 공식적인 이제 허가 건수고요. 서울시는 다 없애겠다라고 그랬는데 국토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거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해 취약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고시원, 그 다음에 뭐 이런 지하 가구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어떤 해소가 필요한데 저소득층 주거 수요도 상존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읽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서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 공급을 촉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매입형 임대주택은 공급이 양이 굉장히 한 5%밖에 안 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연말까지 주거지원, 재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내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 부정하지만 불량한 준주택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8년 겨울이죠. 종로 고시원 화재로 18명 중 7명은 사망하고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한 분이 다시 그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국제인권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노숙인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노숙인이라는 것과 그래도 주택에 산다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적정 주거, 유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고시원의 준주택의 생활이 인권에는 맞지 않다, 노숙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중위소득 46%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위소득 46% 이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걸까 라고 놓고 보면, 기준이 여기 500만 원 4인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를 버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수급하려고 그러면 소득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상대적인 그 표인데, 5구간에 하는 걸 100%로 놓고 보고 요 정도 선까지가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 점선은 60%, 그러니까 서울형 바우처의 지급 대상입니다만, 요 두 개를 동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를 못 받는. 서울형 바우처도 대충 보면은 어쨌든 월 한 10만 원 정도 4인 기준으로 받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고시원 거주도 받게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주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그럼 많이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임대료를 많이 주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주변의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 급여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 임대라는 것도 있고, 공공임대라는 것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주거 지원 사다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더 좋은 거주 환경을 찾아서 마련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보도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워낙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도 좀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없으면 주택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 건축가의 시선에서 보면 과연 저게 살 수 있을까? 한 불량한 주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도시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일수록 주거 임대료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약 한 50% 정도의 반값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점은 한 우리나라 말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 정도의 쪽방의 크기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한 8제곱미터에서 이제 개인 공간의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쪽방이나 뭐 아니면은 뭐 지하방 혹은 이런 곳들이 일단은 이제 불법인 거가 많고요. 그리고 개별 실들의 차이는 크지만 이게 크기만 가지고 이것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의 거주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국내에서 보면 1972년에 생긴 것이 계속해서 이어서 바뀌고 해서 지금 주택법 있고 그다음에 민특법 있고 공특법 있고 이렇게 임대주택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 시장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계속 짓는 겁니다. 계속 짓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층간 소음을 없애고 뭐 이러한 쪽에 이 주택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주거기본법에서 주거비가 부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거급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부정하거나 불량한 비정상 거처, 그러니까 국토부 표현으로 그러면 그렇고요. 이 비정상 거처에서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수도권 내에서 살고 있고 거의 95.8%가 수도권에서 거주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만 명이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불량한 곳에서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이라고 하지만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까지 치면은 사실 그건 통계로 잡혀지지가 아직 않았고요. 그냥 최근에 보도만 내용만 놓고 봐도 이거는 거의 100만이 넘는 특례 도시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불량한 데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불량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량식품이 될 수 없는 불량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불량식품이란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을 얘기하고, 부정식품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택에는, 주거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또 죄를 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안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량한 주택에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래서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불량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들할 수 있어서 제가 2017년에서 18년도에 사실 반지하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개조를 해서 한 1년 정도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화장실을 보고, 그때 제목은 뭐 허리의 무게라고 했는데요. 내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 화장실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느끼는 그 무게감을 등 하나 달아서 표현했고요. 이거는 봉준호 감독보다 1년 먼저 제가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 저거는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방입니다. 안방의 천장의 벽지와 천장을 전부 긁어냈어요. 저거를 다 긁어내는 과정에서 저기에 그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 있는데 그 냄새가 나겠죠. 거주자가 바뀔 때 뭐 도배를 한번 하는데 이전에 있던 곰팡이를 덮기 위한 도배입니다. 그러면은 또 곰팡이가 쓸고, 그러면 또 도배를 하고, 그것이 겹쳐 저렇게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방을 다 걷어냈었을 때에 그 안방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남쪽에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빛입니다. 이 빛이 전체 방에서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오후 시간대 아주 좋을 때 찍은 거거든요. 이 빛의 무게도 저는 많이 느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현관문은 방에 불을 좀 지펴놨거든요. 그랬더니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결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거는 뾱뾱입니다. 그리고 이 창은 한 5mm 정도 창입니다. 아주 단창. 여기는 단열도 안 돼 있는 그냥 알루미늄 샤시에 방범을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달았고,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이 주제와 관련된 것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왜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보면, 주택법은 쾌적한 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은 주거 종합계획을 주거기부 5조에 보면은 최저 주거 기준 및 유도 주거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도 기준은 사실은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저 주거 기준이 있으면은 그게 한 25 정도 되고요. 유도 기준은 그것보다 2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17제곱미터고 국토교통부는 1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작다라는 것은 늘 가끔씩 보도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 주거 기준 중에 갖고 있는 면적에 관한 사항은 딱 요거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게 집합 건축물에서는 지켜지고 있지만 과연 그렇지 않은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그 약 3,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그 건축물 유지관리법상의 3,000제곱미터 미만의 집합택이나 임대 주거를 보면은 이 안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데서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 쪼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이죠. 그러한 주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중생활 고시원이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아주 쾌적한 주택이고요. 여기에 있는 주택은 적정한 주택이 돼버립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건축법에서 이걸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쾌적하지는 않지만 적정하다. 그래서 실별 최소 면적을 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욕조는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달라서 얘는 욕조가 취사시설이 설치가 되면 완전한 주택이 돼 버리죠. 그리고 얘는 이제 매매 행위에 아주 공식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으려니까 이렇게 취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조례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22년이니까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어요. 그 1년도 안 돼서야 비로소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시원의 면적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최근이고요. 그럼 기존에 지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사는 거고요. 경계벽의 구조라든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이거는 주택법에 있는 내용인데 요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것도 실상은 이제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어쨌든 건축법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를 보면 이제 영국의 HMO 기준은 주택법 밑에 있습니다. 하우징 액트라는 주택법 밑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거 형식을 좀 분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다중주택을 분류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지하 주거 같은 경우에도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제가 샘플로 그냥 갖고 왔는데요. 침실은 1인일 때는 어느 정도다. 침실과 거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다. 부엌을 설치했었을 때 1가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나 아주 세세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기준들이 나온 거는 불량 혹은 부정 주택들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사실 인정이고요. 그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들고 와서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러한 작은 방들을 혹은 문제가 있었던 기존의 거주 형태들을 전부 이렇게 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됐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HMO 기준이고요.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도 샘플만 갖고 온 건데요. 싱글룸 아큐판시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거실은 11제곱미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 취사할 때는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포럼에서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히 부담 가능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사비도 다 조사해서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면적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개입이 돼서 나온 수치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의 샘플들이 이제 그래서 뭐 시일별 최소 면적이라든지 그 주어지는 면적의 용적에 최소한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사실 촘촘하게 다 따져서 기준을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경계벽이라든지 위생 기준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 여기 있는 내용도 사실은 다 샘플로, 그러니까 일부만 발췌해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법에서는 주방이 되게 중요했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쾌적하냐 적정하냐를 분류하는 거였고요. BLI OECD에서 얘기하는 Better Life Index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거를 볼 때 이제 개인당 방일 수도 있고 주거 관련 지출 비용도 있겠지만은 기본 시설을 뭘 보고 있냐면 사실 수세식 화장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위생이죠. 위생을 고려했었을 때에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서 이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돈 주고 제대로 다 지으면야 땅도 있고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주의 기준, 최소한의 거주에 필요한 것이 기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요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지하 가구가 전체 서울시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는 침수 사건이 났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배수 처리장이 있어서 침수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강북구하고 여기 관악구가 있죠. 여기가 반지하가 굉장히 많은데 관악산을 끼고 있고 북한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구의 약 80%가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여기는 그때 침수 위험 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하를 만들려면은 심의를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침수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지금 나머지 은평구 뭐 이런 데에 있는 이 지하 주택들은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반지하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더 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확률이 많겠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주택을 보면은 역시나 이쪽하고 여기 관악구가 많습니다. 만약에 빠른 속도로 된다고 그러고 공공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쫙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강북 뉴타운인데요. 여기는 저층 주거지고요. 반지하 엄청 많고요. 아까 보셨던 강북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겠죠. 지금 현재 이 속도로 놓고 본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AI가 컴퓨터로 그냥 기준 하나 넣고 단위 세대 넣고 타임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그럼 주민들은 다 그런 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대로 그냥 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달리 들어가지 않아요. 뭐 서울시든 LH에서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이거보다 용적률 더 상향돼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주택 공급은 어렵지만 그랬었을 때 표준화, 대량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대형 단지, 대형 건설 회사 위주의 건설로 지역 경제 기업 효과가 미비하다. 지역 재생 전략과 연계 없는 공급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 재생 효과가 상실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했다가 다시 이걸 민간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주택 공급이 어려우니까 가는 건 좋지만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것이 다 빠져 있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가 대장동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토지를 팔아서 사실은 사업비를 마련하고요.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땅을 팔 수가 밖에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신도시를 제외하면은 뭐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토지가 없는 건 맞고요. 그러니 아까와 같은 반지하 혹은 지하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또 아파트 공학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전에 나왔던 비판이었고 그거를 바꾸고자 했던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그 시대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꺼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고민입니다. 아파트 공실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저렴주택이라든지 준주택은 말만 준주택이죠.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지하 사건은 그거마저도 이제 없애겠다. 국토부는 20만이라고 하고 22만이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는데 사실은 22만이 정도 됩니다. 강남구가 23만이니까 22만이면은 강남구 정도의 인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만 놓고 보면은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남구만한 인구를 어떻게 그 지상으로 다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거고요. 두서없이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결론입니다만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고요. 그 중에 자가 보유율은 60%, 점유율은 한 57%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가를 보유하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라고 놓고 봐도 한 40%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더군다나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87% 2021년도 조사에서는 나옵니다. 결국은 이거는 소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쾌적한 주택을 소유하겠다라는 것에 매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책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마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저층 주거지도 아파트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부정하거나 불량한 주택은 사라질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도시에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소형의 주거용 건축물에 주거 기준을 좀 마련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지불 가능한 주거를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그런 걸 했었는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실제로 다 조사를 해서 경제성과 사업성까지 대입을 해서 나왔는데 안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희한테는 뭐 원룸에 대한 혹은 뭐 이런 소형 주거에 대한 것이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만 모여 살고 신혼부부만 모여 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섞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세대에 맞는 공간, 그 다음에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거주 공간으로 활용이 되려면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의 거주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음 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최소한의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잠깐 꺼냈고요. 조금 사실 숙제입니다만은 이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현재 개발 이익에 관한 거라든지 경관에 관한 어떤 폐해는 최소한으로, 기존에 살던 사람이 뭐 다른 데로 쫓겨나고 뭐 했던 그러한 것들, 폐해는 최소한으로 앞으로 민간에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공공의 역할은 단순한 용적률 상향만이 아니라 충분한 지역조사하고 사전기획 등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유도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